잠시 후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 및 실천 방안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는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현장 녹화를 통해 향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제 포럼을 시작하고자 하오니 가지고 계시는 휴대전화는 진동 모드로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종교인평화회의가 후원하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 및 실천 방안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대외협력 담당관 이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포럼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행사에서는 환영사와 축사가 준비되어 있고 이어지는 2부 행사에서는 두 건의 주제 발제와 지정 토론과 종합 토론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수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차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진경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장재혁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기획조정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태성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종성 CBS 기획조정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영호 서울시 한부모 가족지원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손한나 성균관 총무처 관리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미애 천도교 하늘연대 상임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하영수 가톨릭의대 인문사회의학연구소 연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하종필 대진문화연구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윤기호 엄불교 청소년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내빈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포럼에 앞서 오늘 포럼을 주최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서형수 부위원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서형수입니다. 오늘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과 실천 방안을 주제로 종교계와 저희 위원회가 연대하여 개최하는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지난 연말에 종교계 각 종단 대표님들을 직접 찾아뵙고 우리나라가 처한 인구 문제, 특히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과 그에 대한 국가의 대처 방안, 그간의 정책 성과의 한계를 솔직히 말씀드리고 종교계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 지 몇 달 만에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간의 논의와 준비 과정에서 종단 대표님들과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관계자 여러분이 보여주신 관심과 협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포럼의 좌장을 맡아주신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김태성 사무총장님과 두 분의 발제자,
그리고 6분의 토론자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평균 자녀 수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이 작년에 우리나라 0.81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4년 2년 뒤가 되면 이 수치가 0.70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합계 출산율이 0.80이라는 뜻은 부모 세대 인구 규모가 100명일 때 약 30년 후인 그 자녀 세대의 인구 규모가 40명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뜻이고, 그 다음 세대는 16명, 또 그 다음 세대는 6명으로까지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 국가가 완전히 소멸하지는 않을지라도 앞으로 3세대, 3세대, 즉 100년이 지나기 전에 인구 규모나 그 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유지해왔던 문화와 제도, 사회경제 시스템은 거의 다 무너지고 공동체로서의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스스로를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불임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40년이 안 되는 짧은 기간 사이에 지나친 고출생을 걱정하던 사회에서 초저출생을 걱정하는 사회로 바뀐 데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 세상이 너무 크게 변하고 사람들이 너무 빨리 바뀌었습니다. 사회 경제적 여건과 더불어 개인의 가치관이나 사회 규범의 변화가 지금의 저출생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가가 개인의 정신 영역에 직접 개입하여 그 행동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종교계가 큰 축을 맡아주셔야 국가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지리라 믿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이제 부모나 국가에게만 맡길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 지혜가 넘쳐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영수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양성일 보건복지부 차관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차관 양성일입니다. 우선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종교계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영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과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포럼의 좌장을 맡아주실 김태성 사무총장님과 발제를 맡아주신 이상림 위원님, 이종성 실장님, 그리고 각 종단의 토론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6만 명, 지난 2월 잠정 발표된 21년의 출생아 수입니다. 합계 출산율은 0.81명이었습니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낮은 출산율입니다. 이 26만 명이 어른이 되면 지금보다는 더 적은 수의 젊은이들이 지금보다는 더 많은 노인들을 부양해야 하는 사회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성, 노인, 이민자가 일터에서 더 많이 필요해지고 그분들이 더 많이 노동에 종사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지역은 소멸의 위기에 놓일 것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자라는 공간보다는 우리 모두가 평생 교육을 받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 명이라도 더 우리 사회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세대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혁신을 위해서 5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부터 제4차 기본계획의 핵심 과제인 영아기 집중투자가 시행됩니다. 영아수당, 첫 만남 이용권이 도입되고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추가급여가 지급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를 확충하고 아동수당이 1년 더 지급됩니다. 청년이 자산 형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맞춤형 주거도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년들이 일자리와 집을 구하고 자녀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CBS에서 앞장서서 해피볼스 K 캠페인을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임신,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부모만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생각으로 종교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교회, 법당, 성당 가릴 것 없이 요즘은 아이들을 보기 어렵습니다. 어른들만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도 26만 명의 새 생명이 태어난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입니다. 모두가 힘든 속에 종교계가 우리 사회의 지친 개인들에게 정신적인 위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포럼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우리 종교계의 역할,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성일 차관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포럼을 후원해 주신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손진우 대표회장님의 영상 축사를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유교 성균관 관장 손진우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종교인평화회의가 후원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종교계 연대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 종교계를 대표하는 7대 종단과 함께 당면한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사회 연대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되어 심각한 사회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산업 인구의 노령화를 가져와 생산력 감소로 이어지게 되며 결국에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난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종교 그리고 각급 각층에서 적극적인 협의와 논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일 포럼에 참여하여 주제 발표를 하시는 분과 정당별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포럼을 계기로 당면한 사회 현상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진우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본격적인 포럼에 앞서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의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잠시 모두 단상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에는 두 건의 발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선 오늘 주제 발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상림 연구위원님께서 인구구조 변화 전망과 종교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발제 시간은 20분입니다. 연구원의 이상림입니다. 이 주제를 발표를 부탁받았을 때 솔직히 쉽지 않은 주제였습니다. 보통 이런 건 안 하는데 제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신세도 많이 졌고 그리고 부위원장께서 열심히 하신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한번 제가 짐을 져봤습니다. 사실은 이거 말고 좀 이따 다 설명을 드렸는데 다른 종단에서 이 있기 전에 저에게 비슷한 주제로 부탁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인구 정책이라는 것이, 인구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이 좀 다른 식으로 전환될 때가 됐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종교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분명히 그 역할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발표를 한번 제가 맡도록 해봤습니다. 우리 사회는 다들 아시다시피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유례를 볼 수 없이 낮은 저출산, 출산율, 솔직히 이런 식의 사회가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인구학자들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속도가 불과 50년 전에 비해 4분의 1로 감소했고, 그리고 40년 전에 비해 3분의 1, 그리고 20년 전에 비해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너무 빠른 숫자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줄다 보니까 고령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지금은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는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젊은 축에 들어갑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축입니다. 그런데 불과 20년 후, 25년 후가 지나면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빠른 식으로 사회가 변하다 보면은 고령화 자체가 아니라 이 속도에 우리 사회는 빨려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뿐만 아니라 인구 문제는 하나로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시 수반되는 다른 현상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지역은 농촌 지역만 위기가 아니라 대도시 그리고 광역시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몇몇 동이라든가 몇몇 구 지역에서는 굉장히 노인 인구들만 맞는, 굉장히 그리고 지역이 쇠퇴하고 활력이 잃어가는 그런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높아지는 지역들, 청년이 떠난 지역인데, 청년이 떠난 지역들 보면은 밤이 어둡습니다.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고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거는 지방소멸지역, 모든 지방소멸지역을 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서울에서도 어떠한 지역들, 특정 지역들 가면 대부분이 이제 언덕에 있는 저층 밀집 지역인데, 이런 곳에도 밤에 가면 걷기가 되게 무섭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미래의 모습이 될 겁니다. 서울의 한복판에서도 그러한 어두운 밤을 보게 되는 시기가 우리는 도래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구가 줄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고령화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령화의 위기하면은 대부분이 뭐 경제 노동력 부족, 경제 성장률 부족, 저둔화, 그리고 부양에 대한 재정의 위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재정 위기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갈등이 하고, 국가와 정부는 더 많은데 돈을 써야 되지만 재정적인 압박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회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점점 더 약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작년에 진행했던 저희 연구인데, 사회 각 영역에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의 위기는, 지금 현재는 1인 가족이 늘어난다, 가족의 연대성이 떨어진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노인분들과 다른 노인분들이, 지금 50대 분들이 노인이 되게 되면은 이분들 훨씬 더 자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먹기 때문에 자원들이 굉장히 몇몇 자녀에게 집중이 돼서 유산이 자산이 이전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가족을 통한 자산의 격차가 심해질 것입니다. 노동력의 위기가 볼 겁니다. 노동력의 위기가 오면 그냥 사람들이 모자른 게 아니라 기업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응에 대해서 특별히 어떠한 특정의 사람들은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회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근로소득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자산소득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격차가 커지고, 그리고 사회적인 갈등이 커지고, 지역과 도시 간에, 그리고 서울과 비수도 지방 간에 이런 격차가 커지면서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이 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특히 중국의 고령화도 우리에게 굉장히 안보적 위기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형태로의 다양한 위기들이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 것은 결국은 지금 직접적인 노동력 부족이라든가 경제 성장 같은 직접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의 불평등과 격차가 켜지고, 나아가서 사회 갈등이 커지면서 사회의 연대성이 훼손되는,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공동체의 질서를 잃어가는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상 부분에서 일어납니다. 특히 지자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노인들도 수술은 받습니다. 그러면 노인분들도 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헌혈을 공급하는 청년들의 수는 줄어듭니다. 그럼 피가 모자르게 되겠죠. 이걸 어떻게 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지역에서는 지금은 노인분들이 굉장히 지역이 줄어들고 상권이 줄어들면서 이런 상품 네트워크가 파괴되면, 이게 해체되면, 약화되면은 결국은 이분들이 시장을 가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서 편의점에서 간편식을 드시는 노인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나중에 건강 문제, 지금은 예측하지 못했던 다른 문제들, 그리고 유통망이 줄어들면서 특히 정유소가 줄어들면서 농촌 지역에서는 그 도시가스로 난방을 못하니까 겨울에는 경유를 구하기 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유값이 아마 더 비싸질 겁니다.
그러면 농촌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은 훨씬 더 열악하고 난방의 위기를 겪고, 도시 지역에 계신 분은 더 싼 값에 난방을 하는, 이런 우리가 예측치 못했던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것들의 정책적 과제로 우리에게 요구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사회는, 지자체는 이런 것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정책적 역량은 점점 더 약화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위기는 훨씬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제가 이 발표를 하면서 종교에 대한 얘기를 꼭 해야 되겠죠. 인구학자니까. 그리고 2015년에 마침 종교 활동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시면은 오른쪽에 글을 보시면은 파란색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고, 오른쪽은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인구입니다. 보면 이거는 그 비율로 맞췄습니다. 사이즈가 아니라 연령별 분표만 봤는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50대 후반 인구가 종교 인구에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훨씬 더 빼쪽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지금이 5년이 흘렀으니까 이분들은 지금 60대로 다가갔을 겁니다. 고령화 정도가 훨씬 더 비종교인보다 종교인들의 고령화 정도가 훨씬 높습니다. 또 밑에를 보시면은 아동들의 숫자가 밑에 파인 정도가 훨씬 더 가파르게 파입니다. 어린 친구들이 종교를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종교를 가지신 분들의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왼쪽이 남성, 오른쪽이 여성인데, 보시면은 여초 현상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더 중요시 보이실 게 20대, 30대에서의 여초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것은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짝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나, 혹은 종단의 밖에서 배우자를 찾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건 굉장히 흔합니다. 교회에서 가시면은 청년부가 넘어서 나중에는 성인부로 넘어가야 되는데, 결혼을 하지 않아서 계속 청년부에만 적재되어 있는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은 종단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구의 불균형과 그 내부에 가져 있는 그 종교 성원들의 성원들의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굉장히 많은 구조적인 위기들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별로 또 다시 보면은 훨씬 더 다른 형태를 가졌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50대 인구에 집중이 됐고, 여초 현상도 훨씬 더 심각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어린 연령으로 갈수록 이 전수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경험하는 고령화보다 교단 내의 고령화가 훨씬 더 심할 것입니다. 개신교는 이와는 굉장히 다른 종교들 중에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년층 40대, 50대 중년층 인구가 크면서 다른 종단보다는 그래도 나은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 역시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는 훨씬 더 고령화 정도가 높고, 그리고 고령화 속도도 훨씬 빠르게 일어날 것입니다. 캐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캐톨릭은 다른 종교와 달리 다른 종교보다도 고령화가 굉장히 위기로 다가오는데, 캐톨릭에서는 그러한 제례라든가 하나의 그 예식을 중요하다 보니까, 장례에 대해서 굉장히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과 가족을 자선을 통해서 장례식을 기대하기 힘든 분들이 천주교를 개종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거는 천주교가 마케팅을 잘해서가 아니라 종단적 특성 때문에 노인분들을 굉장히 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불교도 이런 고령화, 특히 노인 쪽 인구가 굉장히 많으면서 고령화 수준도 굉장히 높고, 앞으로의 고령화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유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남초 현상이 많고,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종단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 모습, 종교적인 인구의 구조의 형태들은 각 종단들이 굉장히 심각한 고령화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그리고 이 내부적인 어떠한 인구 구조 때문에 다른 위기들, 청년들이 결혼을 통한 재생산이 되지 않는다든가, 자꾸 교단이 점점 노화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도전들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의 인구입니다. 전라북도의 인구는 지난 20년 동안 10%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10% 정도면은 해볼만 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인구 구조를 보면은 그냥 20년 동안에 굉장히 고령화 속도가 높아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는 다른 지역들보다 달리 다른 지역들, 전라남도가 훨씬 더 고령화되고 인구 유출률이 훨씬 높은데, 거기는 광주로 갑니다.
저 경북이라든가 경남은 가령 그 유출이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긴 하지만은 지역에 있는 대도시로 갑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지역에 대도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광역시가 없다 보니까 바로 서울로 유출, 청년들의 유출이 굉장히 심한, 전체 유출도 많이 심할 정도로 심할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큽니다. 이 친구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서울에서도 1인 가구로서 살 가능성이 그럴 그 경향이 훨씬 더 강합니다. 제가 왜 전라북도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실은 여기 와 계신 윤대기 선생님 와 계시는데 사실 원불교에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전라북도는 원불교가 중심이 그런 시작이 됐던 곳으로서 굉장히 종단 내에서 전북 지역의 인구가 많습니다. 근데 전북 지역의 인구 위기를 보면서 지역의 인구 위기가 결국은 종단의 인구 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종단들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지역적 특성, 공동체의 특성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예라서 원불교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개신교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말하는 언덕이 많고 단층에 있는 단층 밀집지가 있는 지역에 보시면은 노인분들이 예배를 못 드립니다. 언덕이 많다 보니까 교회를 가지 못해서 허리가 아파서, 그러면서 교회를 가보면 굉장히 노인분들만 계신 형태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80년 제가 그 80년대 중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굉장히 교회가 부흥이 많이 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그때가 가장 젊은 인구가 많았을 때예요. 그래서 종교도 같이 활성화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다른 양태로 흘러가고 있고 다른 위기들을 다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결국 우리의 인구 변동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다양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위기로 다가올 것인데, 그리고 이 위기는 그 교회, 종교, 종단도 마찬가지다. 결국 사회 성원으로서 이러한 다양한 위기에 만나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해를 해야 될 것인가? 보통 대부분 이 발표를 제가 만들기 굉장히 제가 처음에 꺼려했던 것은 종교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이 가치관 얘기를 하고 아이 하나 더 낳기 운동 같은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이거 현재와는 굉장히 분리되어 있는 사회적 흐름과 다른 얘기고 사실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독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독일은 인구 전략이라고 해서 인구의 흐름과 인구의 변화가 만드는 어떤 사회적 변화들을 좀 더 우리 사회에게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가자라는 하고 그 모토도 Every Age Counts라고 모든 연령이 모든 인구가 중요하다는 사회 연대성의 개념에서 인구 전략이라는 개념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찾다가 이게 베스트팔렌주에 있는 그 카톨릭과 그 개신교 종교 지도자들이 만나서 회의를 했습니다. 한 6년 전에 있던 일인데 이분들이 지역에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인구학적 위기들, 인구학적 도전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같이 논의를 하고 무엇인가 하자는 선언서를 발표합니다. 이 선언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사람들을 지역 주민들의 봉사를 하고 인구 위기의 심각성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하고 공동체를 지켜나가고 지역의 공동체의 활성화에 같이 봉사하고 기여를 한다는 점, 그리고 지자체의 노력과 같이 협력을 하면서 그리고 이런 다른 갈등들, 특히 독일에서는 재개발 다시 그런 이러한 재건축과 관련 비슷한 그런 인구 소멸 관련인데 여기에 대해서 종교 단체에서도 우호적인 해결장을 서로 찾자는 얘기를 합니다. 답은 이겁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인구 위기가 주게 되는 공동체의 위기를 우리가 같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같이 해결하자, 사회 연대성을 우리가 지켜나가도록 무엇인가 노력을 하자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것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 변동, 인구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인식하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 자원에, 그리고 이 지역 자원으로서의 공동 문제에 우리는 그리고 지역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종교가 그 문제에 기여하고 무엇인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아가서 사회 공동체의 위기 연대성에 대한 회의에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해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게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 때문에 다 여기 발표제가 넣지 않았는데, 지금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배우자를 찾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제가 만나본 바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젠더 문제도 있고 일자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전 솔직히 청년들하고 심층적인 얘기를 해보면 느낀 게 뭐냐면은, 자기가 자랐던 집이 행복하지, 자기가 자랐던 가족이 행복했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8, 90년대 특히 IMF를 지나면서 사회를 그런 사회적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의 공동체가 굉장히, 우리의 가족이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성공한 가족의 모델은 있지만 행복한 가족의 상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종교화를 하시는 분들에게 종단에 다시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예의 중에 하나가, 가족은 행복해, 가족은 중요한 거, 이런 가치관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구성원들의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안들, 예를 들면 위기 가족을 도와주는 거, 아니면 실제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 가족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상담을 마련해 주는 것, 그래서 실제로 우리 가족을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저는 가족주의로 해서 저출산 문제를 뚜렷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행복하지 않고 우리가 공동체가 맡고 있는 위기를 직시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무엇인가 기여를 하는 것, 그것이 종교만이 할 수 있는,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의 가족 생활과 우리 공동체 생활에 더 목소리를 들고, 한 가지 더, 종단이 고령화되면 될수록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교에 사는 행동들이, 선택들이 청년들을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받으면서 좀 더 젊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종단에게도 좋고 우리 사회 공동체에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폭넓은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우리 사회가 위기를 다스리면서 특히 종교에서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림 연구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번 포럼의 사례 발표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례 발표는 CBS 이종성 기획조정실장님께서 CBS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해피버스케이 운영 성과와 확산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CBS 기획조정실장 이종성입니다. 먼저 그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또 KCRP, 또 보건복지부 양성일 차관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런 그 행사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 가지로 우리 박진경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스태프분들 많이 준비해 주셔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자리들이 꾸준히 마련된다면 아마도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자리가 좀 좁아서요.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그리고 마이크를 들고 하는 게 좀 잘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CBS 해피버스케이 성과와 확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5곡지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프로세스를 어떻게 정했는지, 또 한국의 위기 상황, 또 CBS의 미션 과제는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그리고 해피버스케이라는 것이 어떻게 탄생이 되어서 지금까지 실행해 왔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웬만한 페이지들은 제가 스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텍스트를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세스는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진단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찾아내고, 그리고 적용을 해야 된다. 뭐 다 아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프로세스대로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사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희 CBS 직원들 누가 저출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습니까? 특히 열심히 일하는 여성 직원들, 여기자들, 여자가 아이 낳는 기계입니까? 기계적 출산을 얘기합니까? 요즘은 출산이 금기어인데 우리 사회에 출생이라고 단어를 바꾸시죠. 또 정부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을 CBS가 한다고 되겠습니까? CBS는 그거 말고도 사회적 문제를 굉장히 많이 해결할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걸 우리가 이슈를 독점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 구성원들이 관심을 갖고 관점을 돌려야 되는 그런 것부터 시작이 사실은 됐습니다. 사실 이거를 CBS가 이 주제를 가지고 가겠다는 것은
그동안엔 별로 그렇게 다루지 않았던 주제입니다. 근데 우리 저희 그 신임 사장님이신 김준호 사장님이 작년 6월에 이제 취임을 하셨고요. 그분의 그 여러 가지 공약 중에 그 제일 첫 번째가 국가적 위기 상황이 저출산을 해결하는 캠페인을 CBS가 그 중점 캠페인으로 가져가겠다. 연중 캠페인이 아니다. 지속적인 캠페인으로 가져가겠다. 그렇게 아젠다를 던져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책기획조정실장이니까요.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밖으로 던질 내용이 아니고 안에서부터 문제를 찾아서 해법을 찾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정책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봤냐? 여러분들 들어봤습니까? 제일 먼저 사라진답니다. 인구 절벽이 있답니다. 인구 지진이 있답니다. 성장률이 0.8%. 아까 우리 소영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0.7%까지 내려간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누구의 책임인가요? 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죠. 물론 우리는 기사를 만들고 하면서 사회적 이슈를 다룹니다. 주거 문제, 교육 문제, 뭐 병역 문제 다 다루잖아요. 그죠? 근데 주거 문제도 인구가 감소하면은 문제되지 않을 거고, 병역 문제도 인구가 없으면은 문제되지 않을 거고, 사회 문제가 다 그렇잖아요. 인구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다. 이것은 저출산뿐이 아니고 고령화 문제까지 연결되는데 이러한 인구 구조를 어떻게 우리가 좀 다뤄주고 이슈화하고 해법을 함께 찾아갈 것인지를 다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뉴스 포인트가 될 거다라는 것을 이제 같이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연구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양성일 차관님도 말씀하셨고 다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함께 출산율, 또 미혼 여성의 결혼하지 않겠다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여성이 30%, 또 GDP 대비 우리 예산 지출 비율이 1.43%, OECD 평균은 2.4%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금성 지원은 0.19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미한 거죠. 그리고 중위 연령이 61%가 된답니다. 2060년도에는. 또 2070년도에 가면은 기대 수명이 91.2세고 우리나라 인구는 5,700만에서 3,700만으로 줄어든답니다. 중국이 14억 인구가 12억으로 바뀌고요. 대신 인도는 16억으로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세계 1위 인구가 순위가 바뀌고 미국은 3억에서 4억으로 증가하고 나이지리아는 5억으로 증가하는데 그래서 전 세계 인구는 100억을 넘어서는데 한국만 인구가 반토막이 나는 거죠. 이거는 전 지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한국의 굉장히 당면한 문제다라는 거에서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 우리 인구 위기 시그널을 찾아봤습니다. 인구 절벽이 곧 2028년이고 인구 재앙은 정말 국가적 재앙이고 저출산 쇼크가 있고 초고령 사회로 간다. 그리고 아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아까 그 이상림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종교 쪽도 우리 기독교계를 보면은 이미 주일학교가 지난 10년 동안 한 40%가 감소했습니다. 인구가. 교회 주일학교가 이제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거는 또 CBS가 기독교계의 또 언론사로서 또 중요한 동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나? 다른 나라들, OECD의 다른 나라들은 그럼 어떤 환경인가를 잠깐 살펴봤더니 우리나라는 1970년도에 4.53명이었는데 지금 0.18명으로 줄었잖아요. 1970년도에 이스라엘 80년대 3.14명, 2.48명, 독일 2명, 일본은 2.1명 이렇게 해가지고 7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 다른 나라들은 그 OECD 주요국들은 출산율들을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나라들은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너지고 있는 것인가? 많은 그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겠죠. 또 그 나라의 나름대로의 그 특성들이 있겠죠. 저희는 이제 연구관은 아니니까 그 일반적인 기사화되어 있는 자료들을 저희가 이제 서치를 하고 보니 이러한 그 핵심들이 있더라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1.54인데요. 여기는 남편이 육아 준비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나와 있어요. 전통적으로 독일도 남성의 역할이 육아와는 관계가 없는 나라였는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남녀 같이 그 돌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으로 종합적인 가족 정책이 바뀌면서 독일이 출산율을 잡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아동보육의 공동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지원해주는 시스템으로 이제 바뀐 거죠. 일본 같은 경우도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으로 하는 제도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낸 거죠. 각종 수당, 우리나라가 하는 것을 그대로 다 이미 일본들은 해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 의식 전환이 된 거고,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이제 결혼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결혼 다음에 출산이 되는데, 일본은 결혼하는 이유가 부모가 되는 것보다는 부부가 되는 것보다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결혼한다. 그런 또 그 사회 문화적인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부가 되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근데 부모가 되기 위해서 결혼한다. 그래서 가족의 중요성을 찾아가는 그런 또 사회적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1.8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책을 굉장히 그 변화해서 하면서 파격적으로 GDP의 5%를 가족 수당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지원금을 주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일가정 양립 정책을 잘 활용하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민제도가 잘 또 과거에는 이제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프랑스는 뭐 이것도 사회 문화입니다. 여기는 이제 비혼 출산율이 58%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 나라는 비혼 출산율이 1.9%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58%가 결혼하지 않고도 출산을 하고 그것을 다 그냥 정부가 인정해주고 수당을 주고 지원해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프랑스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이 포용 정책을 통해서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또 그 조사가 된 것도 봤습니다. 이스라엘은 특이합니다. 오늘 여기가 이제 KCRP 그 여러 기관 분들이 오셨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종교적 신념이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 그 홀로코스트로 인해 가지고 많이 인구 감소가 되면서 그 자신의 민족을 유지해야 된다는 굉장한 명분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 국가, 아랍 국가들이 팔레스타인과의 인구 경쟁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우리 인구가 줄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게 성서학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이 기독교계가 특히 이제 그런데요. 자식은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 이렇게 그 인정을 해요. 구약 성서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낳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점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잘 나오지는 않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을 그 국가적으로 찾아보면 대부분 모든 그 OECD 나라들은 1위가 가족입니다. 그리고 2위가 직업이고요. 물질적 풍요, 친구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그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게 1위가 물질적 풍요, 2위가 건강, 3위가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 자체가 틀린 거예요. 문화적 관점이 틀리고, 그리고 시스템이 틀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정부의 제도도 약간씩 바꾸어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결국 제도가 잘 만들어졌어도 참여하는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가 인지 부조화가 생기는 거죠. 아이를 낳는 것은 약간 좀 그 시대 뒤떨어지는 거 아닌가? 아이를 낳음으로써 나의 삶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결국은 출산에 그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되고 외면하게 되고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찾아내게 된 겁니다. 왜 그러면 캠페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출산율에 대한 부분을 정부가 많이 지금 대책으로 좀 가져가는데, 정부가 그동안 2006년부터 지금 계속 이제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을 만들고 계속 지원했는데, 그 작년까지 한 420조 정도를 쏟아부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을요. 못했냐? 굉장히 잘 하셨죠. 우리나라에 맞게 최적화되고 잘했는데 이 정부 대책의 한계가 계속 있는 거죠. 과연 그러면 어디에 그 포커스를 바꿔야 되는 것인가? 지금 4차에서 이제 그 돌봄과 그 육아 그 이런 것들에 좀 더 좀 이제 그 집중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부 정책이 있는데요. 정부 정책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소위 얘기해서 불 났을 때를 표현하는데요. 불이 나서 불이 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재 예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이 난 다음에 소방을 하게 되겠죠. 인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은 화재 예방적 차원에서의 정부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하고 초고령화가 되는 것은 이미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 소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게 이제 대책이죠. 그러니까 정부의 대책은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복잡다단하게 되고 예산을 이제 다양하게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화재 예방도 해야 되고 화재 소방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부 정책에 이제 여러 가지 난맥상이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잘 진행해 왔지만 결과적으로는 0.8이라는 숫자가 모든 것을 다 그냥 그 못한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성적표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CBS는 여러 가지 사회적 돌봄의 책임 중에 출산, 돌봄 이쪽에 그 포커스를 맞춰서 그럼 하자. 그러니까 예방적 차원에다가 집중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생명돌봄 캠페인을 국민적 공감대를 찾아내고 그 출산 돌봄에 집중하고 안정적 돌봄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한국 교회가 우리 파트너인데 그들과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가기 시작한 거죠. 여러 가지 솔루션 중에 세그먼트 그 참여의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이냐. 참여 돌봄의 주체는 엄마여야 된다. 그리고 수용과 공감 능력을 가진 사회운동으로 국민들이 참여해야 된다. 정부가 참여해야 되고 기업체가 참여해야 된다 하는 세그먼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타겟입니다. 어떻게 타겟을 가지고 갈 것이냐. 사회공헌 쪽으로 가져가자. 그리고 교계로는 출산이라는 단어를 편안하게 쓰자. 기독교계는. 사회적으로는 돌봄이라는 단어를 쓰자. 그래서 출산과 돌봄에 대한 것을 방향을 잡아서 가져가자. 그래서 부작용, 허들을 최소화시키자. 그렇게 잡은 거죠. 그렇게 해서 오픈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그 다음에 포지셔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풋을 하고 아웃풋을 찾아갈 것이냐. 이 포지셔닝이 우리는 방송국이니 콘텐츠를 제작하자. 그리고 우리는 언론사니 취재 보도를 하자. 콘텐츠는 캠페인 저널리즘이라는 툴을 쓰자. 그 다음에 취재 보도는 솔루션 저널리즘이라는 툴을 쓰자. 그래서 단순하게 외치지 말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적으로 그 기획 기사를 통해서 만들어주고 프로그램으로 가져가자 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업체를 섭외하고 정부 예산도 찾아보자. 그리고 오픈 플랫폼 전국 교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전국에 5만여 교회가 있는데 이 중에 상당 부분이 참여한다면 그러면 굉장한 사회적 돌봄의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한 3차례 직원들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하고 토의하고 하면서 정말 없는 데에서 찾아낸 것이 출산 돌봄 포럼 해피버스 K입니다. 해피버스 K라는 단어를 쓰자. 그래서 그 친근감을 가져가자 하는 것으로 이제 탄생을 시켰습니다. 그 캠페인을 그러면 CBS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있다. 우리는 CBS의 영향력이 있다고 본다. 한국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울림을 우리가 내보자. 그리고 실행력, CBS의 오래된 조직력과 캠페인을 통한 결과물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 그 실행력을 믿고 한번 해보자 하는 취지로 실행력, 영향력과 실행력을 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꼭지가 3개입니다. 캠프, 생명돌봄 국민운동 캠프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범사회적 캠페인을 하고 그리고 기독교 기반의 생명돌봄 참여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 캠퍼스를 만들자. 3C. 그래서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굉장히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우리는 캠프를 만들 거고요. 이것은 지속성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캠프 역할을 해주십시오. 캠퍼스 역할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교육도 하고 직접 돌봐주시고 그리고 예산을 투자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죠. 설득력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의 추진 방향은 전부 참여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가 참여하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 보고 잘 참여한 것들에 대해서는 매년 사회공헌 대상을 한번 시행해보자. 그래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레벨업하고 그리고 참여 커뮤니티를 만들어주자. 사실 그게 비욕망 시장의 어떤 마케팅 포인트예요. 비욕망 시장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물건을 구매하고 그러면은 되게 기분이 좋고 하니까 나를 위한 어떤 이 욕망을 채우는 거잖아요. 비욕망 시장은 사실은 이런 것들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나 해야 될 것들을 찾아주는 이런 건데요.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어떤 그 허들을 넘는다 하는 성취욕,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것, 그리고 내가 그 부류에서 함께 그 활동하고 있다는 어떤 그 자존감,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실은 그거를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게 지속적으로 가는데, 거기까지도 이제 고려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업들은 ESG, 요즘 많이 얘기하는데 ESG의 핵심인 지속 가능한 CSV, 기업의 공유가치 창출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ES 중에서 S, 소셜 쪽이 저출산 고령화, 이 인구 문제에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소셜 쪽에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한 거죠. 과거에는 CSR이라고 해서 기업의 참여, 기업이 돈을 벌면 그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으로 모든 책임을 다했는데, 지금은 공유가치 창출이라고 해가지고 기업과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찾아가지고 이윤도 창출하고 가치도 만들어내는 것이 기업이 해야 할 책임과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기업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사장님이 특히, 그 사장님도 그렇고 보도국장도 그렇고 우리 그 스태프들이 특히 기업들을 만날 때 이거를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해요. 네, 이 ESG의 그 소셜 부분에 이 생명 돌봄, 이 저출산 문제, 인구 문제, 이거는 너희들이 해야 될 몫이다 라고 해서 캠페인에 참여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무디스가 얘기한 걸 보면 한국은 ESG 사회 분야 대부분 항목에서 1등급이지만 빠른 고령화 등 인구 문제로 낮은 평점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2등급에 그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구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한국이 모든 면에서. 네, 왜냐하면 성장성이 없는 거죠. 아무리 성장을 해도 소비 성향을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4대 방안도 만들고 구체적 실행 전략도 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셜 케어 플랫폼도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2021년 작년에 11월 11일 날 저희가 캠프를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 자리에 우리 박진경 차장님 또 양성일 차관님 오셔서 직접 발제도 해주시고 참여해 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킥오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캠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캠페인과 캠퍼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캠프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했습니다. 한 4개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캠페인은 전체적인 큰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캠페인을 빠짐없이 빈틈없이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캠프를 출범시켰고요. 대통령 영상 메시지도 있었고 각계 정당 대표들, 대통령 후보자들도 와서 그 얘기를 했죠. 그리고 기업의 참여도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피버스 K 포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작년에 상당히 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 울음소리 나는 나라 토크 콘서트, 또 출산의 기쁨, 가정의 의미, 돌봄에 대한 것들을 공유하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다 처음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국민운동 캠페인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사회적으로는 해피버스 K라는 슬로건을 통해서 했고요. 행복한 출생 대한민국, 행복한 탄생 대한민국. 그 다음에 대교회적으로는 출산 돌봄 캠페인 1273이라는 슬로건으로 가져왔습니다. 여기는 출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1273은 성경에 시편 127편 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선물이고 태의 열매는 그분이 후히 주시는 유산이다. 자녀는 전사의 손에 들린 화살과 같다. 이러한 그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결국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라는 어떤 그 기독교적인 정신을 여기에 이제 담아서 슬로건으로 시작을 한 것이죠. 그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핵심 의제로 띄우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매체가 거기에 이제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출산은 총체적 사회 문제고 답은 해피버스 K에 있다. 그래서 저출산 인구위기 이슈를 압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이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간판 프로그램인 김현정의 뉴스쇼, 그 다음에 저녁 시사 프로그램인 한판승부, 다 그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하게 그 이슈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노컷 뉴스, 저희 그 CBS 노컷 뉴스에서는 다양한 기사를 생산했습니다. 그동안 기사를 생산한 걸 보니까 뭐 최근 한 1, 2년 정도 그 전체적으로 다 보면은 이 저출산과 관련된 그 기사들이 한 800여 건 정도가 기사가 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특집을 했고요. 특히 이제 그래픽 뉴스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그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들은 SNS를 통해서 이제 퍼날리기 쉽게 그렇게 재가공을 해서 이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CBS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매체 중에서 유튜브 채널 18개를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유튜브 실버 버튼 이상 받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전체 총 토탈 구독자 수가 한 450만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도 다양하게 저희가 저출산과 관련된 것들을 뭐 웹툰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다뤘습니다. 또 기독교 콘텐츠로도 다뤄주기 시작했습니다. 또 전문 웹페이지를 통해서 또 이제 다루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선이 끝났습니다만, 대선과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정치인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핵심 어젠다로 만들어가는 것을 또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란다, 국민의 선택, 노컷뉴스 특집판으로 해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저출산 관련된 다양한 공약들이 있습니다. 여기 뭐 주거 문제, 또 일 문제, 또 무슨 뭐 교육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있는데, 대부분 다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들인데, 그 문제들의 끝단에는 이제 저출산이 있고 인구 구조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거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저출산과 인구 문제를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고, 교육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저출산과 인구 문제를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게 다 그 끝단에는 그것이 있다. 그 솔루션을 만들 때는 그 정책을 충분히 다뤄달라라는 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책 우선순위 중에 일, 주거, 교육, 이 세 가지는 출산을 하지 않는 아주 기본적인 이유잖아요. 세 가지 이유가.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정책을 거기에 연계시켜서 풀어가면, 그러면 사회적 돌봄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뭐 웬만한 토론회 가서도 우리 기자죠, 우리는 저출산을 질문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걸 얘기를 해도. 그래서 아예 그냥 대놓고 저희가 이렇게 이제 이슈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정책 브리핑을 많이 이제 우리가 보는데요. 여기 보면은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사실은 이제 교육비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일가정 양립,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자녀에게 내 삶을 뺏기기 싫어서, 이게 출산율이 낮은 이유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여러 가지 방법은 이제 현금 보상해 주는 부분, 또 육아휴직대 기업 문화를 개선하는 부분, 또 출산 장려 캠페인이라든가 프로그램 강화, 주거 지원, 이런 것들로 이제 녹여지는 거죠. 이게 잘 지금 세팅이 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정부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방향이 선회가 돼서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예산 부분도 한번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운동으로 전개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피버스 K 포럼과 또 토크 콘서트를 지속적으로 전국적으로, 저희가 이제 13개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지역 방송에서도 지속적으로 전국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사회 운동으로 이제 가져가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 가서는 저희 사장님이 주로 이제 많이 다니시고, 우리 이사장님도 이제 김학중 목사님도 큰 교회 이제 목사님이신데요, 감독님이신데, 교회에 주일마다 가십니다. 모든 매 주일, 어떤 날은 뭐 한 번, 뭐 두 번, 세 번씩 예배에 같이 참석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CBS가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세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좀 다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향들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네. 어제도 제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각 영역에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부분들, 또 뉴스 시사 교양 콘텐츠를 제작해서 편성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또 노컷뉴스 기획 집중 보도, 이런 것들을 계속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돌봄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돌봄 커뮤니티를 이제 교회 캠퍼스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올해 저희가 이제 해야 될 일입니다. 작년까지는 여기까지는 접근을 못했고요. 올해는 이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것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 문제가 있어서 교회들이 예배들을 많이 이제 활성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소극적이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다양하게 이제 의견을 갖고 실질적으로 또 지금 하고 있는 많은 그 교회들이 있습니다. 비전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일 학교가 이제 주중 학교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주일날만 열리는데 이 주일날만 열리는 공간들을 그 사회에 오픈하는 것을 오픈 캠퍼스로 주중학교를 열어주십시오라는 것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솔루션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참여하는 돌봄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올해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한국교회와 CBS가 이러한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미 작년에 한번 모였고 캠프 출범했고 올해도 이제 워크숍 주요 교단 총회장 워크숍과 여러 가지 연합 전선을 구축해서 지금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그 외치는 것이 여기 이제 다른 그 종교계 지도자분들도 계시지만 이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이 외치면요 아주 굉장히 쉽게 움직여집니다. 일례로 그 어떤 한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투표하셨습니까? 투표하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했더니 한 50% 이렇게 드시더래요. 그래서 투표는 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권리고 그것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라고 이제 설교를 하시고 투표하셨습니까 했더니 80% 이상이 손을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한마디가 이게 그 권유와 권고를 넘어서 책임과 의무까지 그 부과되는 굉장히 아주 그 넛지 그 이펙트가 굉장히 발현되는 그러한 그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계 지도자들의 이 외침이라는 것은 그 정부가 마련된 대책을 잘 수용성 있게 녹아 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툴입니다. 그런 걸 저희가 많이 느끼고 있어요. 요즘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이제 활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간 평가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라디오 방송 스팟도 지속적으로 냈고요. 그래서 한 1,400여 회 정도 이제 방송을 했고요. 또 CBS 방송, TV도 한 8,000여 회 지금 방송을 했습니다. 이게 다 그 작년 최근 6개월 동안 한 겁니다. 예, 그리고 본사 지역의 토크 콘서트도 한 5회 정도 했고요. 또 유튜브도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 그 라디오 그 스팟을 하나 샘플로 한번. (30개월) 된 쌍둥이 엄마인 최가을 씨는 어느 날 배가 아파서 변기를 잡고 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쌍둥이가 엄마 옆에 다가왔습니다. 엄마, 우리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최가을 씨의 마음은 기쁨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4년의 난임 기간 동안 8번의 시험관 시술을 해서 돈을 2천만 원 정도 썼고 그 과정 끝에 30개월 남매 쌍둥이를 만나게 됐는데요. 지금도 예전에 저와 같이 아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저와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돈 때문에 아기를 낳지 못하는 라디오 스팟을 다양한 소재를 저희가 취재를 해요. 그래서 실질적인 목소리를 들려드립니다. 이 솔루션 저널리즘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약간 공포감을 주고 우울감을 주고 그래서 이거 굉장히 문제야. 사회적 문제가 이래. 예, 그래서 이거 네 책임이야. 네가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성공한 사례들을 얘기해 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아져. 라고 해서 너치 이펙트를 가져가는 게 있대요. 그래서 굉장히 솔루션 저널리즘의 두 가지 방법인데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그 포지셔닝해서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들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너치 쪽으로 이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TV 스팟도 비슷한 건데요. 이거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요. 요거는 토크 콘서트를 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죠. 그래서 24개월 오은영 때까지 박사입니다. 아이가 뭔가를 표현할 때는 위험하거나 해로운 것은 빼고 그렇지 않은 거는 대체로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뭘 던지면 위험한 거 다 치우고 그 다음에 아이가 막 화가 났을 때 던지면 아유 화나, 아유 속상해, 화나네 이렇게 해줘서 아이가 자기 감정을 행동이 아닌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부모도 말로 가르치는 겁니다.
요즘 미디어들이 대부분 다 그 뭐 혼밥이니 무슨 뭐 혼족이니 무슨 다 그냥 연론이 뭐 다 우리나라 특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이 안 낳는 게 내 삶을 편하게 한다라고 다 요즘은 아이 그렇게 조장을 해버리잖아요 지금.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오은영 박사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내주면서 아이의 육아는 사회적 돌봄의 책임이다,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 다 같이 사회가 키운다라는 것, 그리고 어렵지 않다, 할 수 있다라는 것, 정부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어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가져가는 것이 사실은 캠페인의 중요한 그 포인트인데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우리 종교계가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캠페인의 포인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넥스트 스텝은 어떻게 되냐? 2020년도 주요 계획은 저희가 사회공헌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총 사업비는 약 10억 원 정도 그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획보도 프로그램 제작, 또 다큐멘터리, 소셜 동영상 콘텐츠, 세바시 강연 콘텐츠, 소셜 웹툰, 인구 문제 이슈, 인식 개선 캠페인 이런 것들을 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타트만 하면 되는데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4월, 5월이면 이제 벌써 4월이네요. 5월부터 아마 스타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종교계 지도자들과의 그 워크숍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제 그 캠퍼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할 게 그 올해 해야 되는 거고요. 연말에 가면은 생명돌봄 사회공헌 대상 시상식을 또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저희 회사 예산 규모는 한 70억 정도를 여기에 쏟아붓겠다. 저희가 저희 회사가 매출이 한 970억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한 70억 정도를 여기에 쏟아부을 수 있도록 하겠다. 방송 제작비라든가 캠페인비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그렇게 하겠다. 이제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3C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캠프, 캠페인, 캠퍼스. 근데 정부 정책도 3C입니다. 사실은요. 코스트, 컬처, 케어예요. 사실은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걸 사회적 문화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사회적 그 돌봄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대책이고 해법입니다. 사실은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해피 버스데이 HBD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우징, 주거 문제, 또 브링업, 교육 환경 문제, 또 doing work, 일자리 문제 이 세 가지를 또 해결하는 것이 사실 이 코스트의 핵심이고요. 이 컬처는 사실은 엄마에 대한 보상, 여성에 대한 보상, 그 다음에 여성에 대한 자존감 회복입니다. 리워드와 리스펙트가 이 컬처에는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종합적인 툴과 논리를 가지고 그 설득해 가는 것이 캠페인의 기본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CBS가 작년에 시작했습니다만 뭐 먼저 나서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저희 자랑인 것처럼 돼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 CBS가 다른 분들이 안 하면 저희가 먼저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모두가 다 열심히 하지만 이 분야에서만큼은 저희 CBS가 첫 걸음을 이제 막 뗐는데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힘을 내겠고요. 또 여기 계신 저출산 고령화사회위원회 우리 서영수 비원장님, 또 양성열 차관님 많이들 도와주시고요. 또 그 KCRP 우리 사무처장님도 많이 좀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희 CBS가 하는 일에 같이 협력하시고 또 저희가 하는 일에 좋은 것들은 또 벤치마킹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정말 정부가 그 고민하고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있는 인구 문제 그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그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나토. 어제 제가 손봉호 푸른아시아 이사장님을 만나 뵀습니다. 거기는 기후 위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몽고에도 나무를 심고 미얀마도 나무를 심고 이렇게 나무 심기를 하시는 곳입니다. 기후 위기는 전 세계적인 그 아젠다잖아요. 그죠? 캠페인이잖아요. 기후 위기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나무도 심어야 되고 저탄소도 가야 되고 어마어마한 캠페인 하잖아요. 인구 문제도 사실은 전 지구적인 문제인데 그 저출산 쪽은 우리 한국의 문제잖아요. 사실은요. 전 세계적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그렇잖아요. 그 세계의 인구의 날과 우리나라의 인구의 날이 이게 솔루션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세계의 인구의 날은 인구 증가로 인해서 환경이 문제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식량 문제가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됐다면 우리나라의 인구의 날은 사실은 이제 인구 감소의 문제, 인구의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사실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죠. 이 나토 그분이 한 얘기입니다. 기후 위기의 최대의 적은 나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토는 그 유럽에 있는 기구가 아니고요.
노 액션 토크 온입니다. 네. 캠페인이 이게 맹점이에요. 토크 온리, 노 액션. 네. 우리는 열심히 캠페인할 테니까 당신 하세요라고 제를 보내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토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직접적으로 그 액션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여기 계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종성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예정했던 시간보다 다소 늦어지긴 했는데요. 정성껏 준비해 주신 발제였던 만큼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토론 시간인데요. 저희가 토론을 위한 좌석 배치를 해야 해서 잠시 2분 정도만 시간을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음료가 필요하신 분은 저기 계단 위쪽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면 음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쪽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